디지털 세상이 찾아오면서 이제는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2015년에는 7.9제타바이트나 되는 규모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제타바이트는 10의 21승이나 되는 방대한 양인데요.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함께 발전하면서 우리 삶은 더욱 편해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실제 미국의 선거 전략에 활용되기도 했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기후변화, 자원 고갈 등 재난을 극복하는 데에도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장원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빅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요즘 빅데이터란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어떤 뜻인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빅데이터의 의미와 사용 분야, 그리고 미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빅데이터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 삶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까요? 언제부턴가 급속도로 디지털이 확산되면서 우리 주변에는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 환경이죠. 빅데이터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비해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가 짧고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합니다. PC와 인터넷, 모바일 기기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이제 우리들이 곳곳에 남기는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쇼핑을 예로 들어볼까요?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는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면 데이터가 기록되었죠.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방문자가 돌아다닌 기록이 자동적으로 데이터에 저장됩니다.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었는지, 얼마 동안 쇼핑몰에 머물렀는지 모두 데이터로 저장되는 것이죠. 이것은 쇼핑뿐만 아닌데요. 은행, 증권과 같은 금융거래, 교육과 학습, 여가활동, 자료 검색 및 이메일 등 우리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PC와 인터넷에 할애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이유고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한 이유이기도 하죠. 또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는 UCC를 비롯한 동영상 콘텐츠, 휴대전화와 SNS에서 생성되는 문자 등 데이터의 증가 속도뿐만 아니라 형태와 질에서도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글로벌 데이터의 규모는 2015년에는 7.9제타바이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1제타바이트는 1000엑사바이트이고 1엑사바이트는 2의 60승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임을 볼 때 이제 빅데이터는 우리 삶 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는 초대용량의 데이터의 양, 볼륨, 다양한 형태, variety, 빠른 생성 속도, velocity라는 뜻에서 3V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네 번째 특징으로 가치, 즉 value를 더해 4V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빅데이터에서 이렇게 가치를 중요 특징으로 등장한 것은 빅데이터의 대부분이 비정형적인 텍스트와 이미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빠르게 전파하며 변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전체를 파악하고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면서 가치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생활 속 빅데이터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빅데이터의 예는 정말 많지만 그중 하나를 꼽자면 구글 번역기와 같은 자동 번역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동 번역기의 아이디어는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냉전 시대에 미국은 러시아어로 쓰여진 수많은 서류를 탈취할 수 있었는데 이 많은 서류를 번역할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번역을 고려합니다. 실제로
1954년에 과학자들은 IBM 컴퓨터를 이용한 간단한 번역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1966년 학계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복잡한 자동 번역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1990년대 과학자들은 또 다른 방식의 자동 번역 방법을 고려하는데 사람처럼 생각하는 컴퓨터를 만드는 대신 각 단어의 연관성을 확률적으로 예측하여, 즉 연관 검색어와 같이 그것을 바탕으로 문장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번역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워드 프로세스 소프트웨어에서 철자 검색을 할 때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방식의 핵심인 연관성의 확률적 예측을 위해서 많은 자료들이 요구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철자 검색은 조 단위의 단어를 시스템의 자료로 입력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글 번역기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 이 경우에는 문장이 되겠지요. 이것을 사용하여서 번역기의 확률적 예측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훨씬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번역기에 이러한 역사와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우실 텐데요. 또한 빅데이터와 관련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자료의 90%가 지난 2년 사이에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프로그램과 문서를 내 컴퓨터가 아닌 다른 곳에 저장해 놓고 내 컴퓨터로 그곳의 인터넷을 사용해 접속하여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클라우드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컴퓨터 네트워크 구성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인터넷을 구름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즉, 수많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환경을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알 수 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인해 이제 우리는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내 컴퓨터에 설치할 필요도 없고 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컴퓨터에서 작업을 했다 해도 문서를 따로 저장해서 집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죠.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서버를 통한 분산 처리가 필수적인데요. 그리고 이 분산 처리는 클라우드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죠. 지금까지 이렇게 빅데이터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더 이상 빅데이터가 어렵게 느끼시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는 현재 우리 삶에 빅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먼저 유통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품 추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아마존.com의 경우 온라인 북스토어로 시작을 했는데요. 초기에는 책 비평가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북 리뷰를 쓰게 하고 책을 추천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창업 초기부터 모든 고객의 구매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뭔가 활용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시도한 방법은 고객 정보 중 일부를 추출해 고객들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한 책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죠. 고객이 기존에 구입했던 책과 비슷한 책만 추천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고객 정보의 유사성 대신에 책들 간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책을 추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을 추천할 수 있었고요. 이 새로운 방식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현재 아마존 매출의 3분의 1은 이러한 추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활용의 또 다른 사례는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사용한 선거 전략인데요. 바로 페이스북을 이용한 전략이었습니다. 2012년 선거 당시 미국 페이스북 사용자 수는 1억 6천만 명 이상이었고 오바마 페이스북 친구의 숫자가 무려 2,500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작년 기준 미국 투표 등록자 수가 2억 1천만 명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 있죠. 오바마 선거 캠프에는 100명 이상의 데이터 과학자들이 있었는데요. 통계학자,
데이터 마이닝 전문가, 수학자, 인터넷 광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한 효율적인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됐는데요. 당시 오바마 캠프가 갖고 있던 또 다른 1억 9천만 명의 데이터베이스, 즉 투표 기록, 나이, 직업 등이 기록된 데이터베이스를 페이스북 자료와 매치한 후에 페이스북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을 선정하고 이 그룹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오바마 재선을 이끈 대표적인 선거 전략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빅데이터가 공공 분야에서 활용되는 또 다른 사례로 범죄 예방을 들 수 있는데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영화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 범죄를 예측해 미래의 범죄자를 찾아내는 내용인데요.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과 미래 예언가가 연결된 치안 시스템으로 범죄가 일어날 시간과 장소, 그리고 범행을 저지를 사람까지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특수경찰이 미래의 범죄자를 체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실인데요.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대도시의 범죄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 산타크루즈라는 도시에서는 2011년부터 차량 도난, 주거 침입과 같은 범죄에 대한 시간대와 장소를 예측하면서 범죄 예방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시간대와 지역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8년간의 범죄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는 핫스팟을 뽑아내고 집중적으로 관리했다고 합니다. 이 예측 방법은 큰 성공을 거둬 현재 미국의 다른 도시로도 전파돼 범죄 예방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도 합니다. 또한 빅데이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로 구글을 빠뜨릴 수 없는데요. 특히 구글 독감 경고는 매우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이 큰 이슈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8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죠. 따라서 효과적 방역이 필수적이었고 이를 위해서 이러한 질병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질병의 전파 속도는 매우 빠른 반면 정부 당국의 모니터링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어서 실제 진행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이 미국 각 주별 독감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구글의 예측 방법은 빅데이터를 매우 잘 활용한 것으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독감 관련된 특정 검색어들이 독감 유행 시 검색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데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독감 관련 검색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검색 순위를 바탕으로 해서 상위 5천만 개의 검색어를 먼저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5천만 개의 검색어 중 독감 지역에서 그 당시 검색 순위 상위였던 검색어들을 다시 추려서 이 검색어들의 빈도수를 바탕으로 예측 모형을 만드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시도는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구글처럼 엄청난 자료와 처리 능력, 그리고 분석 기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뛰어난 기술로 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해 현재 구글 독감 예측은 세계 많은 나라로 확대되었죠.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아직 이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곧 사용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제는 빅데이터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 기대되는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개별화 의료 서비스인데요. 얼마 전 유명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본인이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유방절제 수술을 받아서 화제가 되었죠. 안젤리나 졸리가 자신이 가진 희귀한 특정 유전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로 추정된다는 걸 알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방절제 수술을 결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정 유전자와 질병과의 관련을 알기 위해서는 질병 보균자와 건강한 사람들과의 유전자 정보를 비교하는데요. 한 개인은 몇천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의 양은 어마어마하죠. 이러한 방대한 정보를 이제는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젤리나 졸리와 사례와 같이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빅데이터는 공공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서울시 심야버스 운행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강남역과 홍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휴대폰을 이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바로 이곳을 심야버스 노선으로 선정하는 것이죠. 요즘 이 심야버스는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난다면 단순한 통계 분석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빅데이터를 좀 더 활용하려면 휴대폰 이용자가 심야버스를 기다리던 중 편의점에서 구입한 주요 물품, 그리고 이용하던 콘텐츠 등 이들이 상관관계를 조사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어야 해야 할 텐데요.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에서 바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렇듯 빅데이터는 보다 심층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해석하고 다른 데이터와 융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눈에 보이는 뻔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성을 찾아내는 것이 더욱 필요로 할 것입니다. 또한 빅데이터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빅데이터를 국내 재난 분야에 접목시켰는데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재난을 예측해 미래의 기후변화, 자원 고갈, 금융위기 등 다각적 중장기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이것을 정책과 연관시켜 새로운 집행체제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주요 재난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정보를 연계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재난의 위험성은 완화되고 경제적 손실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재 빅데이터를 일부 기업만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조와 물류, 소매점 등 전 영역으로 확산될 텐데요. 이처럼 빅데이터는 사회 곳곳에 전반적으로 활용돼 앞으로 그 적용 영역이 더 다양하게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전 세계가 질병 관리, 치안 강화, 산업 경쟁력 확보, 물가 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그 응용을 모색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누출 문제인데요. 2006년 미국의 AOL에서 사용자들의 검색 정보만을 연구 목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 검색 정보만을 바탕으로 실제 개인 신상 정보가 드러난 일이 속출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AOL의 주요 간부들이 사임을 하는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이처럼 빅데이터는 우리 생활에 획기적인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개인정보 누출과 같은 엄청난 위험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며 공공정책, IT, 유통업, 과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큰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 시대에서 크게 우려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새로운 고찰도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빅데이터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